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화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신은책입니다. 이 LH 사건은 이제 블랙홀이 됐습니다. LH 땅 투기 사건 앞에 그 어떤 사건도 어떤 이슈도 다 사라졌습니다. 모두 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2월부터 북한과 접촉을 했다는 뉴스도, 이 우리만 쏙 빠진 쿼드 사국 정상회의 뉴스도, 지방대 미식회가 정원 미달로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뉴스도, 신문 일면에 날만한 뉴스인데 모두 구석에 처박히고 있습니다. 관심 밖에 있는 일입니다. 구미에 있는 빌라에 방치되어 미라로 발견된 두 살배기 보라미 뉴스도, 이 부풀도록 부푼 풍선처럼 버블이 되어버린 정권 뉴스도, 심지어 백신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방역 뉴스도 모두 파묻히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축제 비법에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이 문정부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 1년 반 전 조국 사태만 하더라도 한 개인이 일탈로 이겼습니다. 이 조국 아들, 딸들의 입시 비리는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부하 권력의 대물림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호환무치하며 혀를 찼을 뿐 이 나라 권력이 속속들이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혜원 사건, 윤미향 사건 때도 대중은 권력이 내로남불에 화를 냈을 뿐입니다. 그 뻔뻔함에 화를 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진영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반대 진영에는 너무나 엄격한 이 정권의 편가르기가 우리 사회를 습게 했습니다. 권력의 편에 서서 기회를 잡은 이들은 빠르게 부패했습니다. 이제 LH 사건은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블랙홀의 종말은 다 아시다시피 대폭발입니다. 이 블랙홀은 어쩌면 정권을 삼킬 것입니다. 이제 곧 자신만은 살아남겠다는 생쥐들이 난파선에서 먼저 탈출하려는 아귀다툼을 벌일 것입니다. 그게 언제일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모든 권력은 끝이 있으므로 대탈주가 벌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아직은 무기력한 야당이 대한 세력으로 보이지 않아 180석 거대 여당의 질량이 그 원심력을 제어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장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정책 공약은 다 파묻혀버렸습니다. 선거용으로 급조된 정책들은 벌써 잊히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려고 오래전 폐기되어 쓰레기통에 처박힌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꺼내고 특별법을 졸속 처리했지만 사람들은 신공항보다 가덕도와 그 길목의 땅을 산 오거돈 일가의 축제에 더 놀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신공항 예정지 인근에 23,000평을 산 것도 모자라 신공항과 연결된다는 KTX 진영역 인근에 8만 평이나 사들인 게 드러났습니다. 세종시 공무원이 세종산업단지 발표 전에 땅을 산 것이나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산 것이나 다 똑같은 행태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모든 부자를 도둑처럼 여기면서 기득권자로 매도하기 바쁘던 자들이 온갖 사악한 방법으로 축제의 혈안이 됐던 것입니다. 악마를 미워한다던 자들이 진짜 악마가 된 것일까요? 심지어 한노총 출신의 이용덕 민주당 상임고문은 국회의원을 하던 2019년 아내 명의로 재개발구역의 도로를 7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도로를 말입니다. 재개발을 할 때 분양권이 나오기 때문에 도로를 산 것입니다. 양이원영이란 낯선 이름의 의원의 모친은 신도시 인근의 땅을 지분 쪼개기로 산 뒤에 땅값을 9분의 1로 줄여 신고했습니다. 다들 나는 몰랐다고 하지만 가족이 신도시 인근에 땅을 사들인 경우는 드러난 것만 해도 양이원영 의원, 그 외에도 양양자, 김경만, 서영석 의원 등이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이 부친은 하성 뉴타운 땅을, 그리고 윤재갑 의원 아내는 평택논을 쪼개기 수법으로 샀습니다. 그들이 이런 부동산을 사들인 건 농사를 짓거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테크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보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분노한 민심의 불길을 잡을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LH 사건을 진화하기 위해 합조단을 만들고 합수본을 출범시켰지만 누가 그 수사를 신뢰하겠습니까? 오히려 검찰이 수사에 배제되자
검경 수사권 조정의 허점만 드러났습니다. 이러려고 검찰 수사권을 빼앗았느냐 하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은 특검을 하자고 나섰지만 대중은 코웃음을 칩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 후보가 던진 특검 아이디어는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장꾀처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악재를 터뜨렸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살 집을 경남 양산에 새로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에 그 일부를 형질 변경을 해서 대지를 바꿨습니다. 정확히는 사저부집 1100평 가운데 농지인 566평을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농사경력 11년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써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물론 문 대통령 측근들은 그가 살던 양산집의 텃밭을 거론하면서 그게 영농이 아니냐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 변호사를 하고 정치를 한 분이 바로 농사를 지었다는 건,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또 농사를 지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됩니다. 주말에 텃밭을 가꾸는 걸 영농 경력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1년 전부터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엉터리 농사 경력을 기재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써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에 형질을 변경해서 집을 짓고 이득을 취하는 점이 LH 땅 투기를 벌인 직원들의 편법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비판입니다. LH 직원들 역시 허위 경력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글쎄요, 무엇이 다를까요? 일단 문 대통령의 사진은 아주 큰 편입니다. 부지 면적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3평,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309평인데 무려 796평이나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굳이 형질 변경까지 하면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떻든 문 대통령은 이를 문제 삼은 야당과 언론에 직접 반박했습니다. 그 이틀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정말 모두가 놀랐습니다. 대통령이란 직책에 있는 분이 야당과 언론에 대해, 정확히는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좀스럽다는 저급한 용어로 공격에 나선 겁니다. 좀스럽다. 이 도량이 좁고 옹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문 대통령이 직접 쓴 글이 아닐 것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참모들도 말렸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정말 대단한 배짱입니다. 한 번도 반대편에 도량을 보여준 적이 없는 분이 그 반대편을 향해 좀스럽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는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게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대통령 경호기간이 끝나면 그 땅과 집은 국가의 기증이라도 한다는 겁니까? 저까지 좀스럽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의 이 페이스북 글에는 무려 19,00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주호영 야당 원내대표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대통령이 억울한 마음이 느끼시지만 좀스럽게 사죄 때문에 발끈하십니까? 주 의원은 문 대통령 가족이 진행한 농지 구입과 용도 변경은 모두 불법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지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영농경력 11년이라고 기재한 게 원인이 됐을 터인데 또다시 좀스럽다는 공격을 받을 것만 같습니다. 이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라고 썼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느닷없이 검찰에 물고 늘어졌더군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 부패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박영선 후보는 야당이 특검은 시간 끌기라며 검찰 수사부터 요구하자 도둑이 재발 지린 계기라며 역공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야당 윤희숙 의원이 재발 지린 도둑이 누군지 너무 명확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요,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을 추진하면서 지금이라도 검찰을 투입해서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은
공적 정보 유출이 핵심입니다. 권력이 주장하듯이 단순한 민생 경제 범죄가 아니라 단순한 땅 투기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대상인 부패 사건이며 공직자 범죄에 모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합조단 구성부터 검찰을 배제했습니다. 이러니 민심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여론조사기관 STI가 지난 12일과 13일 서울시장 후보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 안철수, 오세훈 둘 중에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박영선에게 18%포인트 이상 이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대 박영선은 53.7% 대 32.3%, 그리고 오세훈 대 박영선은 51.8% 대 33.1%입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일면 헤드라인이었죠. 오세훈 대 박영선은 46.5% 대 34.2%, 그리고 안철수 대 박영선은 45.2% 대 33.8%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친여 성향이 뚜렷한 40대마저 57%가 정부의 LH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서울시민 34.1%가 빵점을 주었고 31.2%가 50점 미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50점을 준 14.9%까지 합하면 무려 80%를 넘는 서울 시민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KSOI가 조사한 차기 주자 지지율입니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은 37.2%로 24.2%를 얻은 이재명을 아주 멀찌감치 밀어냈습니다. 이낙연은 13.3%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우위에 선 건 40대와 광주 전라 지역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진보 좌파에 몸담을지 보수 우파에 몸담을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이미 반문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5.7%를 얻었을 뿐 나머지 주자는 의미 있는 지지도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LH 땅 투기가 처음 폭로된 뒤 이 문 대통령은 물론 집권 세력은 모두 이 사건의 휘발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매일처럼 엄정 대응할 것과 발본색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결국 LH 사장을 지냈던 변창흠이 사의를 표시했고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져 전방위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온 나라가 들끓자 LH 임직원 두 사람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정세균 총리가 말한 20명에 들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경찰이 내사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LH 사태는 점점 커져가고 민심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일파만파입니다. 저는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문 대통령부터 LH 사건을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공기업 직원들이 일탈로 치부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문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발본색원을 하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꼬는 댓글로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LH 직원들이 땅 투기 방식이 보여준 불공정은 바로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끼리끼리 해먹은 불공정과 똑같은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니 민심이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2시 수석 보좌관 회의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과가 있을 것이냐가 초점이었죠. 물론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계속됐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부동산 적폐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발본색원에서 재발 방지로 넘어갔다가 다시 적폐청산으로 태도를 바꾼 겁니다. 말하자면 적폐청산은 곧 LH 사건을 전 정권으로 타켓을 옮긴다는 말이 됩니다. 놀랍게도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격 대상을 비틀었습니다. 그의 공격 대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에게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은 불로소득으로 비친다는 말입니다. 금을 사두거나 달러를 사두거나 주식을 사두어서 가격이 오르는 것과 달리 부동산만은 절대 가격이 올라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임야를 사서 되팔아 47억이나 차익을 본 대통령의 처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문 대통령은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 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초당적 과제라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불법 투기를 감시하는 기구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통치자는 무오류라는 독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왜 문 대통령은 사과를 하지 못한 것일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 정부가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 가격을 평균 19% 인상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작년의 3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강남권 2주택자는 1억 원 넘는 보유세가, 그러니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2주택자, 3주택자 중엔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어쩌다가 처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부모를 모시기 위해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사정과는 상관없이 모조리 투기꾼으로 몰아 종부세 폭탄을 안기는 것은 명백한 재산의 재분배입니다. 문 정부는 왜 이렇게 부동산을 적대시하는 걸까요? 문 대통령이 어제 말한 부동산 적폐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어디 도망갈 곳도 없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은퇴의 노인들도 많습니다. 그가 적대시하는 부동산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근검 전략에서 마련한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켜온 상식을 파괴하면서 문 대통령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정의가 아닌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패배한다고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